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드릴 주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등 요 내용부터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습상 법정지상권 얘기부터 보게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약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성립되게 된 권리라고 해서 문제의 포인트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논의의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멸실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됐던 것이고요. 소위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유형 두 개를 보게 될 텐데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요. 결론부터 미리 알고 하셔야 돼. 뭐가 됐든 간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민법 186조 하고요. 민법 187조 얘기를 하면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요.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 권리가 성립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의 이슈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원래 이런 논리 있죠. 법률 규정에 따른 지상권이라는 줄임말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이 어찌 됐든 간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요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 법정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하나 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두 개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이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민법 186조와 187조의 차이가 되는데 일단은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권리가 소위 이제 법정지상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만 매매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만약에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내 토지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 또는 내 토지에 에서 건물 사용하고 있는 부분 대지를 인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 철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법정지상권. 해서 경우의 수가 이런 식이에요.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 등이 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요. 이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매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쟁점이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 특약이 없을 때 한해서 다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토지에다가 Y 건물 둘 다 이제 갑이 Y 건물까지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X 토지에 대해서만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Y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방해 폐쇄 또는 반환 청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내 땅 돌려달라라고 한다
한다든가 또는 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정당한 원이 없다라면 이 Y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토지 부분을 돌려주거나 건물을 철거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Y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을 특별히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혹시 지 땅에서 건물 치워라라고 할지라도 치우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제가 상정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토지 Y 건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Y 건물만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갑이 땅 건물 팔아놓고 심이 뚝 떼고 내 토지에서 건물 채워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한다면 을은 이 건물을 철거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나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어. 건물 철거 못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한 가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철거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애초에 매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철거 특약이 있다라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고요.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이 됐던 사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 토지나 건물 둘 중에 하나만 매각을 하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이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야.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얻었다.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건물에 철거 특약을 한다. 땅만 팔면서 또는 건물만 팔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맺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고, 두 번째, 철거 특약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됐었고요. 자, 이때는 등기 없어도 어떻다, 등기 없어도 당연히 바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두 가지로 가시는 거야. 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만약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만 바뀌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될 것인데 이때는 등기 안 해도 그 권리는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복잡해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저당물 설정 당시 위에 바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토지 또는 건물의 경매로 인해서 둘 중에 하나가 매각이 되게 됩니다. 경매로.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자, 가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와 Y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X 토지와 Y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애초에 저당권 설정, 이때 저당권 설정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어요. 갑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이 있을 때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만 어떻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요, 자,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다음 경우에 있어서 Y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갑이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간에 자,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뭘 할 것이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안에서 자,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을이. 그럼 이제 경매 법정에서 토지가 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또는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는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이 사안을 보게 되면은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고 병이 되게 될 것이고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바로 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토지에서는 내 토지에서 건물을 치워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제 Y 건물을 낙찰받은 병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내 토지에서 건물 치워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버리면 또 멀쩡한 건물이 바로 부터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누가 이 건물 소유자, 이때는 이제 이 앞에 사는 갑이 Y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자, 나 이 토지 이용할 권능이 있어 라고 하는 권리,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똑같은 맥락으로 자, Y 건물을 낙찰받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 소리야? 내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바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바로 건물 철거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요건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안 되고요. 법정지상권의 공통적인 요소, 취득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나머지 요건도 차이가 있지만은 앞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철거 특약에 관한 조항이 법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철거 특약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다시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하고요, 지상권자하고 이 토지를 거의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설정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가는 데 비해서 지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건물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나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때는
지금 이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자, 저당으로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철거 특약의 존부와 무관하게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다? 이 저당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서 같이 연계해서 볼 주제인데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 안 해도 그 권리는 성립하게 된다. 다만 나중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제일 간단하게 가셔야 돼. 이걸 디테일하게 하시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특히 지저분한 판례들을 막 끌고 나오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둘 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어떻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뼈대를 잡아야 되고요. 한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인데 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전에는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자, 이 뭐죠? 성립 과정 하나하나 요건을 가지고 문제 구성하는 게 7, 8년 전에 트렌드인데 비해서 요즘에는 큰 그림만 물어봐요. 디테일한 부분 자체를 아예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좀 힘들어 중간에 힘든데 이 자체에 현혹될 필요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일단은 법정지상권의 취득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법정지상권의 양도, 담보 등에 관한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부터 먼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 용익 물권이니까 뭘 할 수 있다? 이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수익 권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든 그 당시 지상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든 혹은 그 후에 바뀐 토지 소유자든 모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을 한 사람은 기존의 지상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그걸 용인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있었고요. 그 외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소위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스토리 똑같이 가는 거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 법정 지상권자 역시 어떻다? 사용 수익 권능 있고요. 양도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양도 파트가 이슈가 될 텐데 먼저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법정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제 그 나중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한 사람, 그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성립할 때도 등기가 필요가 없었고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법정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법정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약정 지상권이라고 보통 불리는 일반적인 등기를 통해서 성립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정지상권 둘 다 사용 수익할 권능,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의가 하나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라고 하는 거,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지상권의 양도 얘기부터 가볼까요?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야 돼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 자, 설정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다? 을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단 스토리 자체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거 있었잖아요. 자, 약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계약에 따라서 성립하는 지상권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지상권을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바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죠. 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하는 거야.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한 사안에서 지금 병이 지상권을 승계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뭘 해야 된다?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바로 지상권을 병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다시 갑시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지상권을 취득할 때도 이 X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을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을한테서 넘겨받기 위해서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등기 명의를 누구한테? 병한테 넘겨줘야지 병은 지상권을 승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본 틀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런데 이 골치가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자,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법정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법정 지상권을 양도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병이 법정 지상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소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이건 이제 바로 법정 지상권이 이 사람 병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가 골치가 아프냐면 애초에 약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설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를 열어서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따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이미 을은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법정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얘가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등기부에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먼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몰래 먼저 해야 된다. 설정 등기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이미 성립이 된 상태인데 이 법정 지상권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다?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법정 지상권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일단은 다시 스토리를 가서 볼까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어떻다?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 수익을 할 때는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법정 지상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법정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사용소유권 주장할 수 있고요. 달리 얘기하면 토지 양수인 등은 어떻다? 법정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사용소유권 좀 간단한 부분이 등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등기를 할 실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법정지상권을, 자,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등기 안 해서 성립합니다. 근데 병한테 이걸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지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가야 돼요. 근데 이전 등기를 하려면 지금 현재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절차적으로 따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바로 설정 등기라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 상태에서 다시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법정지상권의 양도가 완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 자, 건물 소유권과 별개로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상해 보이는데 이 사람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갑소유의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Y 건물을 을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면 을은요 두 개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건물 소유권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로 등기를 않더라도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건물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법정지상권만을 어떻다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철거 특약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도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 특약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뭐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법정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의미하게 될 것인데 두 개의 권리를 갖는 거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법정지상권만을 어떻다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절차를 따져봐야 돼요. 법정지상권의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먼저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다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병이라서는 법정지상권만을 어떻다 취득할 수도 있다. 해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항상 문제 구성할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항상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병한테 해줬을 때, 병이 소위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냐 했을 때, 아니요, 취득 못 합니다.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따로 어떻다? 을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 따로 건물 소유권 따로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법정지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명제 볼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의 양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위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따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소유권만 양도를 했을 때 그 법정지상권을 꼭 같이 누구한테 건물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 가볼까요?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갑소유의 X 토지 위에 있는 Y 건물에 대해서 을이 이 을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철거 특약이 없는 한 을은
을은 모두 가지고 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 Y 건물의 소유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철거 특약 없이 이렇게 넘겨받게 되면 당연히 자 병한테 이 건물을 팔아먹을 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법을 모르니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병은 뭐야?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지만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리대로 하려면 정확히 하려면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하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둘 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다시 자, 갑소유 X 토지와 Y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 특약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을은 뭘 가졌어? 보이지 않지만은 법정지상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을 건물, Y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을 한 상태다. 두 개를 본인도 모르게 다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자, 법을 잘 모르는 을의 입장에서는 자, 이 건물을 병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 병에게 Y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을 모르니까 굳이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안 합니다. 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뭐야? 이 병이라는 사람은 법을 잘 모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건물 철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다라고 한다면 Y 건물을 매수했을 때 Y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 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법정지상권 갖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등기 넘겨줘야지 어떻다. 내가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니까 법정지상권을 이전 등기 해줘야 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러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터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거고 전혀 별개의 문제로 뭐도 필요하다. 바로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하나 확인해 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Y 건물에 대해서 누가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 경매 붙이게 됩니다. 자, 근데 병이 이 Y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자,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하면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용징수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공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자, 경매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된 걸 다 내게 되면 어떻다? 이때 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이 Y 건물이라는 경매에서 자,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된 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자,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한테 병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매각등을 완납하면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법정지상권 있었죠?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법정지상권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분은 따로 이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외 법정지상권도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파트예요. 29회 때 이게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양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29회 30회 때 사이드로 구성했던 지문 중에 하나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어떻다 경매를 통해서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법정지상권도 어떻다 함께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앞부분이에요. 다시 갑시다. 자, 처음부터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가 약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설정 계약하고요,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한 소위 약정지상권,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 법정지상권, 계약을 통해 성립한 지상권이 약정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를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 등기, 등기 이미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서 어떻다?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봐야 되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어떤 이유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됐든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됐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이걸 매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걸 팔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전 등기, 병한테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 애초에 등기 안 하고도 성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미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설정 등기라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설정 등기가 없어도 을은 법정지상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기 위해서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다고요? 병에게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만 한다고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은 따로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 좀 달라지는 부분. 물론 이제 우리 앞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미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자, 이때 모두 같이 취득한다. 법정지상권도 취득한다 해서 이게 제일 어려워서 일반적인 지상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자, 법정지상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고 그렇게 어려워요. 이 파트가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슈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앞에 훨씬 더 어렵거든요. 경우수를 따지다 보면. 근데 주된 출제 이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법정지상권의 의무라고 해서,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에서 소유권 관련해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당연히 어떻다? 일정한 그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듯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약정지상권의 경우에는요,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뭘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꼭 치료의 지급 자체가
지상권의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지만은 미리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상권자가 얼마를 내기로 한다. 이런 식의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 자체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료라고 하는 것을 따로 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법정 지상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법정지상권자하고요, 토지 소유자 간 지료에 대한 협의. 아마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야, 네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과는 별개의 문제로 내 땅 쓰니까 돈 내라. 라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이때 협의라고 하는 거.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협의에 따라서 지료가 결정이 될 텐데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그 지료를 결정해 줍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마 법원에 대해서 지료 지급 청구 등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이 토지는 얼마를 비용을 지불해라고 결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결정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자가 뭘 하면 된다? 돈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 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Y 건물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게 된다. 그래서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철거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모두 가지고 있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 X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누구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뭘 주장을 한다고요? 지료해 달라, 지료 달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로 지료를 달라라고 했을 때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금액이 지료가 될 것이고 합의가 없으면 X 토지의 소유자 갑은 누가요? 법원에 대해서 지료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지료 결정을 요구를 하겠죠. 그럼 이제 법원의 판사가 얼마나 줘라라고 결정을 해줄 겁니다. 자, 요거하고 그 다음 문제. 지금 만약에 이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5년간 계속 무상으로 이용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모른 거야. 갑이 지료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른 상태에서 5년 지났다라고 하면 갑은 기존에 내지 않았던 지료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이 이득을 얻은 것이니까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부당이득으로 이 사람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해서 요 정도가 법정지상권 상당히 이제 까다롭고 보통 수험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 파트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취득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민법 187조 규정을 준용받아서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이 지상권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바로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자, 다만 두 개의 차이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건물 철거 특약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이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이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요거 인정되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요걸 갖고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만약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고요. 자,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의미, 물권이다. 그래서 자,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혹시 앞으로 바뀌게 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바로 사용수익권 등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한편 앞에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해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법정지상권 물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이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자, 설정 등기라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다?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것을 양도해 줄 수 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예시할 때 대부분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 그때 법정 지상권은 함께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모두 필요하다.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지 온전하게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까지 승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이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라고 하는 거, 자, 토지를 사용하면 이용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지료 지급을 토지 소유자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협의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지료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료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든 결정되면 그때부터 지료 납입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지료 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 그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원의 법리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판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바로 법정 지상권에 관한 주제. 해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이고요. 1년에 한 문제 정도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의 문제는 이 법정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는 이슈. 자, 이제 마지막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이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관습상 법정 지상권하고요. 이 분묘기지권 요 두 가지 이슈. 자, 보게 되면은 일단 소리 자체가 관습상 물권이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물권에 분류할 때 민법상 물권, 특별법상 물권, 관습상 물권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때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바로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분묘기지권. 자, 올해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3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분묘기지권의 기본 개념.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소위 시효취득이라는 개념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시효취득을 중심으로 아니 뭐 다른 건 안 나오니까 시효취득만 얘기를 해요. 자, 요거 보기 앞서서 우리가 시효취득 얘기, 소유권의 시효취득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갔었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제 X 토지를 사게 됩니다. 자, 중도금, 잔금 다 지불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근데 등기 권리증을 넘겨받았던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거로 믿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물건을 지배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된 시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최종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자, 이때 어떻다고요? 등기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은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 최종 등기 명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등기 넘겨받았을 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소위 시효취득,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지상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원래 논리적으로 치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가면 이제 소위 시효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건 그 얘기는 아니고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바로 분묘 봉분을 설치한 다음에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이 분묘의 기지, 봉분 주변을 지배하여 온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바로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얘는 앞에서 소유권의 시효 취득과 다르게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에서 다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2001년 1월 13일인데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소위 이제 이날이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시행이 된 날이고요. 이날 이후에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볼까요? 왜 이렇게 이제 판례에서 살을 붙이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타인의 토지에다가 산소를 설치해서 20년 넘게 지배하여 온 사람에게는 바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무한대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상관없어요. 무한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자신의 토지에서 산소를 설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대 이론상 61년까지만 산소를 설치할 수 있고 61년 차가 넘어설 때는 다 무조건 화장을 한다거나 해서 이 봉분을 철거할 법적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 만약에 자신의 토지다 분묘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론상 61년만 최대치입니다. 61년만 산소를 설치할 수 있고 61년 넘어서면 반드시 철거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기존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법률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2002년도에 산소를 설치한 사람은 다 남의 땅에다 산소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무한대로 산소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더 이상의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1995년도에 산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승낙 없이 산소를 설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산소를 지배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언제 2015년이 되게 되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95년도에 산소를 설치한 사람 20년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5년. 그럼 2015년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 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있다 볼까요? 2002년도에 산소를 설치했다. 그럼 이제 2022년이 되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은 어떻다?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다. 뭔 얘기냐면 기존의 기지권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산소를 2001년도 전에 산소를 설치해서 쭉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기지권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15년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산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의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30회 때 나왔던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문제 95년도에 산소를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답을 뽑았던 사례가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그때부터 산소를 설치하면 더 이상의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 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얘기죠. 이 분묘
계집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공시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대부분의 권리는 다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진다.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고, 또 아까 우리 관수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도 양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도 없는 권리이고 등기도 되지 않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에 있어서는 이 권리, 분묘기지권, 분묘 주변을 지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이 뭐가 된다? 바로 공분, 분묘 그 자체가 공시수단. 된다. 그래서 자,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만약에 봉분이 없다, 평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들은 아예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는 이제 가끔씩 가묘라고 해서 시신 또는 유골이 안장되지 않는 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다?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되겠고요. 그래서 평등 또는 안장돼서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을 있는 외형 등이 없게 되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큰 쟁점은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공시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분묘 그 자체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내용, 자, 별거 없어요. 기지 사용권에서 분묘 주변을 어떻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에 공제를 포함한 지역까지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이에 대응해서 기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해 제거 청권이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공작물 등을 설치하게 됐을 때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산소 막 와서 제사지는 꼴 보기 싫으니까 철조망을 쳐버렸으면 어떻다? 제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봉사를 하는 동안 계속 존속된다. 요것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떻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왜? 얘는 무한대고 내 땅에다 산소를 절제하면 최대 61년만 자, 산소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료무상이고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을 때 지료무상.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얘예요. 그래서 자, 지금 시효취득 성립에 관한 부분하고 주로 소멸에 관한 부분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분묘기지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점유의 포기가 없어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렇게 논의가 되게 되죠. 자, 지금요, 앞에서 우리 중간중간에 한두씩 공부하셨는데, 자, 공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 지분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소위 이제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좋다.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해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논리 구조로 보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자, 뭐야? 이 무덤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무덤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대로 치면, 자, 볼까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자, 묘지, 산소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권리이니까, 분묘기지권을 포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라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라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다? 바로 봉분도 제거해야지 분묘기지권이 포기가 될 것 같은, 소멸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에서는 단순하게 포기의 의사만 표시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범 논리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 이 사람이 평온공연하게 자, 산소를 설치해서 지배를 해왔다. 그래서 을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는데 갑이 여차저차해서 을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산소 좀 치워라. 근데 기분 나쁘게 얘기했나 봐. 그래서 분묘기지권자가 알았어. 산소 치우면 될 거 아니야. 큰 소리를 땅 쳤어. 예, 이 자체가 뭐라고요? 포기의 의사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술 깨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술 깨면, 아니, 토지수가 지랄지랄 했거든, 그동안에. 마음에 안 들었어. 야, 뭐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산소를 옮길 때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봉분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권의 소멸이라는 것도 뭘 전제로 한다? 봉분이 제거가 돼야지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다. 근데 나는 아직 봉분을 제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떻다? 나는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계속 다시 산소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을 때 남의 땅 공짜로 쓰는 주제에 술 먹고 꼬장까지 부린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고요?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봉분 제거 따로 없어도 어떻다?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분묘 기지권, 뭐 비교적 간단한 주제이고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30회 때 출제했던 이슈.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역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